서울 비상계단에서 발견된 여성 모델의 시신 2007년 6월 16일 토요일 저녁 8시 무렵 서울 강남 한복판에 위치한 대형 행사장 강남 아르티움. 은 다음날 열릴 패션쇼를 앞두고 마지막 리허설 준비로 분주했다. 조명 스태프는 조도와 각도를 맞추느라 무대 위를 끊임없이 오르내렸고 음향팀은 반복해서 음악을 틀었다 껐다 하며 볼륨을 조정하고 있었다. 백스테이지 안쪽에서는 모델들이 분장과 피팅을 번갈아 하며 분주히 오가고 디자이너 강민호의 이름이 곳곳에서 불렸다. 이번 시요는 강민호의 신작 컬렉션 공개 무대이자 방송사와 스폰서가 대거 붙은 중요 행사였다. 누구도 이 화려한 무대를 준비하던 건물 안에서 몇 시간 뒤 끔찍한 시신이 발견될 거라고는 상상하지 못했다. 그 시각 건물 시설 관리를 담당하던 중년 전기기사 박모 씨는 예정된 최종 점검을 위해 각 층의 전기실을 돌고 있었다. 강당 내 조명과 음향에 하중이 많이 걸리는 날인 만큼 누전이나 과열이 있으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었다. 3층까지는 별다른 문제 없이 점검이 끝났다. 그는 공구 가방을 들고 4층 전기실로 올라가기 위해 일반 승객용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선택했다. 각 층 전기실이 비상계단과 붙어있는 구조라 그 길이 더 빨랐기 때문이다. 박 씨가 3층과 4층 사이 계단을 올라가던 중이었다. 숨을 고르며 한 계단, 두 계단 오르다가 시야 한쪽에 이질적인 물건 하나가 들어왔다. 계단 모서리, 벽과 가깝게 붙어있는 곳에 금빛이 도는 하이힐 한 짝이 옆으로 쓰러져 있었다. 행사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디자인이긴 했지만 계단에 저렇게 떨어져 있는 모습은 뭔가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그는 본능적으로 발걸음을 멈추고 고개를 갸웃했다. 가까이 다가가 자세히 보니 구두는 거의 새 것처럼 반짝였지만 뒷굽과 가죽 표면에 거칠게 긁힌 흠집이 여러 개나 있었다. 마치 누군가가 급히 뛰다 굴러 떨어뜨린 듯한 느낌이었다. 박 씨는 처음엔 단순히 모델 중 누가 서둘러 계단을 오르내리다가 떨어뜨린 것일 수도 있지 않나 생각했다. 그러나 이 건물에서 10년 넘게 근무한 경험상 비상계단은 평소 거의 이용하는 사람이 없었고 게다가 리허설 시간에 모델과 스태프는 대부분 엘리베이터와 내부 복도를 이용했다. 알 수 없는 불안감이 가슴 속에서 서서히 올라왔다. 박 씨는 구두를 그대로 둔 채 계단 위쪽을 조심스레 올려다보았다. 3층과 4층 사이 중간참으로 이어지는 구간은 조명이 유독 어두웠다. 오래된 형광등이 간신히 버티는지 어딘가 깜빡이는 소리가 느껴질 만큼 음침했다. 그는 난간을 잡고 계단을 몇 개 더 오르다가 중간참 모서리 쪽에 하얀 덩어리처럼 보이는 것을 발견했다. 처음에는 흰색 천이나 커튼이 말려 내려온 것처럼 보였다. 가까이 다가가자 그것이 단순한 천이 아니라 풍성한 스커트 라인을 가진 하얀 드레스라는 사실이 드러났다. 드레스는 계단참 한 구석을 거의 뒤덮고 있었고 치맛자락은 무참히 찢겨나가 군데군데 불규칙한 너덜거림을 만들고 있었다. 평소 무대에서 보던 우아한 드레스가 아니라 누군가의 분노나 몸부림이 그대로 새겨진 듯한 참혹한 모습이었다. 박 씨는 그 순간 등에 식은땀이 흐르는 것을 느꼈다. 그는 직감적으로 이건 단순히 옷이 떨어진 정도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했다. 비상계단이라는 장소, 떨어진 하이힐, 갈갈이 찢긴 드레스. 사소한 단서들이 머릿속에서 하나로 이어지는 기분이었다. 조심스럽게 한 발 한 발 다가가 치맛단을 살펴보던 그는 드레스 위에 붉게 말라붙은 얼룩이 점점이 박혀있는 것을 보았다.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어둡게 변색된 그 얼룩은 얼핏 보기에도 피가 분명했다. 냄새까지 느껴지는 듯해 그는 무의식적으로 숨을 삼켰다. 드레스의 한 부분은 비정상적으로 볼록하게 솟아올라 있었다. 마치 그 아래에 뭔가가 깔려있는 듯한 모양새였다. 평소 같으면 그냥 지나쳤을지 모르지만
이미 그의 머릿속엔 최악의 가능성이 스쳤다. 잠시 망설이던 박 씨는 결국 손을 뻗어 치맛자락을 조심스럽게 들어 올렸다. 그 순간 그의 시야에 들어온 것은 한 젊은 여성의 창백하게 굳어버린 얼굴이었다. 긴 머리카락이 어지럽게 흩어져 있고 눈은 크게 뜬 채 위쪽 어딘가를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다. 입술은 검붉게 변색되어 굳어 있었고 상반신은 아무 옷도 걸치지 않은 상태였다. 생전엔 무대 위에서 조명을 받았을 법한 고운 이목구비였으나 지금은 공포와 고통이 뒤섞인 표정으로 얼어붙어 있었다. 박 씨는 본능적으로 짧은 비명을 삼켰다. 다리에 힘이 빠져 뒤로 한 걸음 비틀거리며 치맛자락을 그대로 놓쳐버렸다. 드레스는 다시 시신을 덮으며 퍼석 소리를 냈다. 그는 심장이 무섭게 뛰는 것을 느끼면서도 오랜 시간 현장을 관리해온 사람으로서 해야 할 일을 떠올리려 애썼다. 경찰부터 불러야 한다. 그는 떨리는 손으로 작업복 주머니에서 휴대전화를 꺼냈다. 번호를 누르려는데 손가락이 제대로 말을 듣지 않았다. 몇 번이나 잘못 눌러 다시 지우기를 반복한 끝에 겨우 112를 눌렀고 숨을 가다듬으며 비상계단 위치와 발견 당시 상황을 최대한 침착하게 설명했다. 전화기 너머의 경찰은 그의 떨리는 음성에서도 상황의 심각성을 읽었는지 즉시 순찰차와 형사팀, 구급차를 동시에 출동시키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은 뒤 박 씨는 계단 난간에 손을 짚은 채 한동안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못했다. 드레스 아래에 있다는 것을 알면서도 다시 치맛자락을 걷어 올릴 용기는 나지 않았다. 혹시나 자신이 더 많은 흔적을 훼손할까봐 그는 발견 당시 그대로의 상태를 유지해야 한다는 생각만 되풀이했다. 약 10여 분이 흘렀을까. 아래층에서 무정이 소리와 굽소리가 뒤섞여 올라왔다. 곧이어 검은 조끼를 입은 경찰관 몇 명이 황급히 계단을 뛰어오르더니 중간참에 멈춰 섰다. 앞장서던 형사는 일단 박 씨를 한쪽으로 물러서게 한 뒤 주변을 둘러보며 상황을 확인했다. 형사는 장갑을 낀 손으로 드레스의 끝부분을 살짝 들어 올렸고 안에 있는 시신을 확인하자마자 곧바로 무정이에다 여기 여성 사망자 1명, 현장 보존 필요, 과학수사계 요청합니다. 라고 짧게 보고했다. 곧이어 사진촬영교원과 감식반, 구급대원이 차례로 도착해 비상계단은 순식간에 노란 폴리스 라인으로 둘러싸인 출입 금지 구역이 되었다. 한편 같은 시각 행사장 안에서는 리허설을 준비하던 스태프와 모델들에게도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다. 누군가가 비상계단에서 사고가 난 것 같다는 말을 전했고 바로 뒤이어 건물 관리팀에서 모든 리허설 중단을 요청했다. 경찰이 올 때까지 각자 대기실에서 대기해달라는 안내방송이 나가자 사람들 사이에 술렁임이 번졌다. 특히 백스테이지에서는 막 메이크업을 마친 모델들이 서로 눈치를 보며 웅성거렸다. 몇몇은 혹시 누가 기절한 거 아니야? 조명 장비 떨어진 거 아냐? 라며 가볍게 넘기려 했지만 곧 시신이 발견됐다는 흉흉한 소문이 돌기 시작했다. 누군가는 여자라던데 혹시 우리 팀 누구 아냐며 얼굴이 하얗게 질려 휴대전화를 쥔 채 손을 떨었다. 강민호도 이 소식을 곧바로 전달받았다. 처음에는 이 중요한 날에 또 무슨 소동이냐며 짜증 섞인 반응을 보였지만 경찰이 비상계단에서 여성 1명이 죽은 채 발견됐다고 한다는 말을 듣고는 표정이 순간 얼어붙었다. 그는 무대 감독과 함께 경찰의 출입 요청에 응해 본인과 주요 스태프들이 신분을 확인하고 브리핑을 받도록 도와주었다. 경찰은 가장 먼저 건물 CCTV 영상 확보와 출입자 명단 파악을 지시했다. 동시에 쇼에 참여한 모델 전원과 스태프에게 행사장 내 대기실에서 이동하지 말 것을 명령했다. 사람들은 이유도 모른 채 한동안 갇혀 있다시피 하며 불안해했지만 아무도 비상계단에서 무슨 일이 벌어졌는지 정확히 알지 못했다.
비상계단 중간참에서는 감식반이 현장 사진을 찍고 시신 주변과 계단, 난간, 떨어진 구두와 드레스를 하나씩 기록하고 있었다. 박 씨는 형사에게 발견 당시 상황을 반복해서 설명해야 했다. 몇 시쯤 3층 전기실 점검을 마쳤는지, 몇 분 뒤 비상계단을 올라가기 시작했는지, 구두를 처음 본 위치는 어디였는지, 드레스를 얼마나 들어 올렸는지 등 사소한 것까지 빠짐없이 질문을 받았다. 박 씨는 여전히 손에 약간의 떨림이 남아 있었지만 최대한 기억을 더듬어 정확히 답하려 했다. 그는 특히 처음 구두를 봤을 때는 사람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다는 말과 드레스 아래서 얼굴을 봤을 때 이미 숨이 멎어 있었다는 말을 여러 번 강조했다. 형사는 간단한 진술 조서를 작성한 뒤 그를 당분간 현장 주변에서 대기시키며 추가 질문이 필요할 수 있다고 알렸다. 계단 아래와 위에서는 다른 경찰관들이 건물 내부 통제에 나섰다. 비상구 문은 안쪽에서 모두 잠그고 출입 기록을 남긴 카드키 데이터를 확보하기 시작했다. 구조상 이 비상계단은 일반 고객이 사용하지 않는 구역이었기에 출입 가능한 사람은 주로 스태프와 일부 관계자들 뿐이었다. 그 사실은 형사들에게 이 사건이 단순한 우발사고가 아니라 내부 인물과 깊이 관련되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더욱 굳히게 만들었다. 잠시 후 시신의 신원이 대략적으로 확인되었다는 소식이 무전을 통해 전해졌다. 시신에 덮여있던 드레스와 떨어져 있던 하이힐은 바로 다음 날 CO에서 오프닝을 장식할 예정이었던 메인 드레스와 전용 구두였고, 백스테이지에서 오늘 오전부터 연락이 안 된다고 수군거리던 주요 모델 한 명이 떠올랐다. 그 이름은 한지원, 24세. 이름이 언급되는 순간 현장에 있던 몇몇 스태프는 입을 틀어막으며 눈을 크게 떴다. 그들은 오늘 아침까지만 해도 리허설 동선을 맞추며 웃고 떠들던 지원의 모습을 떠올렸다. 설마 했는데 누군가는 그렇게 중얼거렸다. 강남 아르티움 비상계단. 평소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좁고 어두운 공간은 그날 밤부터 한 젊은 여성의 끔찍한 죽음을 둘러싼 살인 현장으로 바뀌었다. 화려한 조명과 음악이 울리던 무대 바로 뒤, 사람들의 눈에 잘 띄지 않는 곳에서 누군가는 지원의 마지막 숨소리를 짓밟았다. 그리고 이제 그 진실을 밝혀내는 일은 경찰과 수사팀의 몫이 되었다. 법의학자 소견, 쇠사슬에 의한 경부 압박, 오래된 상처와 새로운 상처가 뒤섞인 모델, 한지원의 몸, 한지원의 시신은 비상계단에서 1차 현장 촬영과 기본 감식이 끝난 뒤 곧바로 서울 시내 국립법의학연구원으로 옮겨졌다. 시신 운구부터 부검실 입실까지의 모든 과정은 분 단위로 기록되었고, 옮기는 사람, 시간, 이동 경로가 일일이 서류에 남겨졌다. 추후 법정에서 증거 능력이 문제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절차였다. 부검은 당일 밤 늦게 숙련된 법의학자 김태훈 교수와 팀에 의해 진행됐다. 부검실 온도는 항상 4도 안팎으로 유지되고 있었고, 형광등 아래 스테인리스 부검대 위에 하얀 천으로 덮인 지원의 시신이 조용히 놓여 있었다. 천이 걷히자 현장의 형사들이 잠깐 숨을 삼킬 정도로 처참한 모습이 드러났다. 먼저 진행된 것은 외표 검사, 겉으로 보이는 부분 전체를 훑히는 검사였다. 시신은 발견 당시와 최대한 비슷한 자세로 눕혀졌다. 뒷목 받침을 이용해 자연스러운 자세를 유지시키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순서대로 관찰이 시작됐다. 지원은 키 약 177cm, 체중 47kg의 마른 체형으로 전형적인 패션 모델의 비율이었다. 그러나 그 몸 곳곳에는 무대 위의 화려함과는 정반대의 장기간 반복된 폭력의 흔적이 새겨져 있었다. 허리 양옆, 옆구리, 하복부, 허벅지 앞쪽과 안쪽, 엉덩이 부분에는 크기와 색이 각기 다른 멍자국, 타박흔, 산재해 있었다. 어떤 것은 남색에 가깝게 짙었고 어떤 것은
노르스름하게 옅어져 가는 단계였다. 김 교수는 각 멍의 색과 모양, 경계를 꼼꼼히 살피며 이건 사흘 전쯤 생긴 것 같고 이건 사망 직전에 맞은 것 같습니다. 라고 조용히 중얼거렸다. 법의학에서는 멍의 색 변화로 대략적인 발생 시점을 추정한다. 보라색 짙은 남색 계열은 최근 매일 2일, 녹색 노란색이 섞여 있으면 3, 5일 정도 지난 것으로 본다. 한지원의 몸에는 이 다양한 단계의 멍이 동시에 존재했다. 이는 단 한 번의 폭행이 아니라 며칠에 걸쳐 반복적으로 구타를 당해 왔다는 것을 의미했다. 특히 눈에 띄는 부분은 일반적인 시야에 잘 들어오지 않는 곳에 멍이 집중되어 있다는 점이었다. 평소 옷을 입으면 가려질 허벅지 안쪽, 갈비뼈 아래쪽, 엉덩이와 등 부분에 멍이 많았고 얼굴이나 종아리, 팔 바깥쪽처럼 외부에 잘 보이는 부위에는 상대적으로 적었다. 평소에 때리더라도 티가 잘 안 나는 곳만 골라 때린 겁니다. 부검실에 있던 한 형사가 낮게 말했다. 김 교수 역시 고개를 끄덕였다. 단순한 순간의 다툼이 아니라 누군가 계획적으로 흔적을 숨기면서 지속적으로 폭력을 행사해 왔다고 볼 수 있는 대목이었다. 양쪽 뺨에는 손바닥 모양이 어렴풋이 남아 있었다. 손가락의 윤곽이 희미하게 드러나는 붉은 자국이 양측 대칭으로 존재했고 이는 강한 따귀가 여러 차례 이어졌음을 보여준다. 입술 주변에는 미세한 찢어짐과 부어오름이 동반되어 있어 입을 막거나 강제로 무언가를 하게 만들려 한 흔적으로도 해석됐다. 손바닥과 무릎에도 눈에 띄는 상처가 있었다. 손바닥에는 거칠게 까진 찰과상이, 무릎 앞쪽에는 콘크리트 바닥에 긁힌 듯한 상처가 보였다. 이는 계단에서 넘어지거나 밀려나면서 몸을 지탱하려 애쓴 흔적으로 추정되었다. 기어서 도망치려 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었다. 이 사건에서 가장 핵심적인 부위는 단연, 목, 경부였다. 시신을 뒤집지 않은 상태에서 목 앞과 양옆, 뒤쪽을 차례대로 살폈다. 먼저 눈에 들어오는 것은 목을 거의 한 바퀴 둘러싸듯 존재하는 진한 자주색의 띠 모양 압박흔이었다. 흔적은 귓불 바로 아래 높이에서 시작해 후두부 쪽으로 돌아가 다시 반대쪽으로 이어지는 형태였다. 부분적으로 피부가 살짝 벗겨진 곳도 있었고 곳곳에 작은 출혈점들이 점점이 박혀 있었다. 특히 돋보기로 확대해보니 이 압박흔은 단순한 직선이 아니라 규칙적인 간격의 굴곡과 끊김이 반복되는 형이었다. 마치 작은 고리가 이어진 줄 같은 모양이 피부에 그대로 찍혀 있는 것처럼 보였다. 김 교수는 현장에서 수거된 가느다란 금속 쇠사슬을 가져와 그 길이와 간격, 굵기를 눈으로 대조해 보았다. 사슬의 각 마디가 남기는 폭과 피부에 남은 패턴이 거의 일치했다. 끈이나 밧줄이 아니라 이런 금속 체인으로 조른 게 맞습니다. 법의학팀은 목 부위를 다양한 각도에서 고해상도 사진으로 기록했고 쇠사슬을 직접 목 주변의 가상의 위치로 가져다 대며 형태를 비교했다. 나중에 현미경 수준으로 확대해서 분석한 결과 피부에 남은 요철 패턴과 쇠사슬 마디의 모양 간격이 거의 완벽하게 겹친다는 결과가 나왔다. 이는 이 쇠사슬이 단순히 근처에 있던 물건이 아니라 실제 살해에 사용된 주된 흉기라는 것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또한 눈 결막과 입안, 얼굴 피부에는 점상 출혈이 다수 관찰되었다. 이는 강한 압박으로 목이 조여지면서 혈류가 차단되고 머리 쪽 모세혈관이 터져 생기는 전형적인 소견으로 질식사의 특징 중 하나다. 시신경직과 시반, 시체 반점, 사망 추정 시각을 말해주는 몸의 시계 외표 검사와 동시에 법의학팀은 시신의 온도, 경직, 시체 경직, 그리고 시반, 피가 가라앉아 생기는 자주색 반점의 상태를 촘촘히 기록했다. 직장천을 측정한 결과 지원의 천은 약 35도였다. 사망 직후 37도 안팎이던 천은 시간당 약 1도씩 떨어지는 것이 일반적인데 당시 부검실과 현장 온도를 고려했을 때
사망 후 약 4일 6시간이 경과했을 때 나타날 수 있는 수치였다. 등과 다리 뒤쪽에는 자주색의 시체 반점이 넓게 형성되어 있었고 손가락으로 눌렀을 때 쉽게 사라지지 않는 상태였다. 이는 시반이 어느 정도 고착 단계에 접어들었음을 의미하며 역시 사망 후 수시간 이상이 흘렀음을 시사한다. 팔꿈치, 무릎, 턱 관절은 상당 부분 굳어 있었으나 손가락이나 발가락과 같은 작은 관절은 아직 완전히 경직되지 않은 상태였다. 이런 소견들을 종합해 김 교수는 수사팀에게 발견 시점으로부터 거슬러 올라가 대략 오전 10시에서 11시 사이에 사망한 것으로 보인다. 는 의견을 전달했다. 이는 현장에서 확보된 CCTV 시각, 한지원이 마지막으로 목격된 시간과도 맞물리며 이후 사건 타임라인을 짜는데 중요한 기준이 되었다. 가장 민감하고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한 부분은 성기 부위 검사였다. 법의학팀은 피해자의 인권과 2차 가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최소 인원만 부검실에 남긴 상태에서 검사를 진행했다. 우선 외음부 주변 피부에는 여러 개의 미세한 찰과상과 붉은 긁힌 자국이 관찰되었다. 허벅지 안쪽과 서해부에도 손톱으로 핥히거나 거칠게 잡아당긴 듯한 상처들이 이어져 있었다. 일부 부위는 상처 주변이 부어오르고 피가 말라붙어 딱지가 형성된 상태였다. 그러나 의료용 기구, 질경을 이용해 질 내부를 정밀 검사한 결과 내부 점막에는 찢어짐이나 깊은 출혈 흔적이 없었고 강간 사건에서 흔히 발견되는 심한 손상도 보이지 않았다. 면봉으로 질 내 분비물과 자궁경부 주변을 채취해 현미경 및 DNA 검사를 진행했으나 전객이나 윤활제 등의 흔적도 발견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토대로 김 교수는 외음부와 주변 부위에 남은 상처들은 분명히 성적인 맥락에서의 거칠고 폭력적인 접촉을 시사하지만 법의학적으로 완전한 성교가 이루어졌다고 단정할 만한 소견은 없다는 의견을 남겼다. 다시 말해 가해자가 강간을 시도했으나 피해자가 강하게 저항하는 바람에 완전히 성공하지 못했거나 혹은 가해자가 의도적으로 강간당한 것처럼 보이게 만드는 연출을 했을 가능성도 동시에 열어둔 것이다. 이 애매한 경계는 수사팀에게 두 가지 큰 갈래에 가설을 던졌다. 실제 성폭행 시도, 저항 과정에서 살해 후 가해자가 수사 방향을 틀기 위해 성범죄에 의한 살인처럼 꾸민 것 어느 쪽이든 한지원이 마지막 순간까지 극도의 공포와 수치심, 신체적 고통에 시달렸다는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내부 장기 검사와 예기치 못한 발견, 폐 부종, 뇌 부종, 그리고 몸에 새겨진 시간, 체강을 절개해 내부 장기를 확인하는 단계에서 법의학팀은 경부 압박에 의한 전형적인 질식 소견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양쪽 폐는 정상보다 부풀어 올라 있었고 절개하자 거품 섞인 혈액이 배어나왔다. 이는 산소 공급이 차단된 상태에서 몸이 필사적으로 숨을 쉬려 하다 폐에 혈액과 체액이 고이면서 생기는 소견이다. 뇌 역시 부종이 진행된 상태로 산소 부족과 혈류 정체가 일정 시간 이상 지속되었을 때 나타나는 변화였다. 위 내용물의 양과 소화 상태를 확인한 결과 사망 2에서 3시간 전쯤 가벼운 식사를 한 흔적이 있어 시신 발견 전 피해자의 동선과도 어느 정도 맞아떨어졌다. 알코올이나 약물 성분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혈액과 소변 샘플이 채취되어 독성학 검사가 의뢰되었다. 이후 검사 결과 치명적인 수면제나 마약 성분은 검출되지 않아 지원이 정신이 온전한 상태에서 폭력과 질식을 겪었을 가능성이 더 커졌다.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피부 아래 연부 조직과 근육, 골격의 상태였다. 목 주변 근육을 절개해 본 결과 설골 주변과 목 근육 안쪽에 출혈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고 일부 작은 연골 구조에는 미세 골절이 있었다. 이는 단순히 잠깐 눌린 것이 아니라 상당한 힘으로 지속적으로 목이 조여졌음을 의미했다. 자살이나 장난 수준으로는 나오기 힘든 손상 정도였다.
이 모든 소견을 종합한 뒤 김 교수는 사망 원인을 명확히 정리했다. 피해자 한지원의 사인은 금속 쇠사슬과 유사한 물체로 목을 강하게 압박하여 발생한 경부 압박성 질식사로 판단됩니다. 외표와 내장의 손상 양상, 점상 출혈, 폐 노예 부종 등 모든 소견이 이를 뒷받침합니다. 그리고 외표 곳곳의 다양한 시기의 멍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부가 의견이 붙었다. 피해자의 몸에는 사망 직전뿐만 아니라 그 며칠 전, 심지어 그 이전 시기로 추정되는 다수의 타박상이 존재합니다. 이는 단발적인 폭행이 아닌 일정 기간 반복적으로 폭력에 노출되어 왔음을 시사합니다. 피해자와 가해자 사이에 지속적인 지배종속 관계 또는 가정, 직장 내 폭력 관계가 있었을 가능성이 큽니다. 부검 결과가 던진 메시지. 한지원의 시신은 더 이상 말을 할 수 없었다. 그러나 그녀의 몸은 피부 아래 겹겹이 쌓인 멍과 목에 남은 사슬 자국, 손바닥과 무릎의 찰과상, 성기 주변의 상처와 폐에 고인 피와 물로 자신이 어떤 일을 겪었는지 묵묵히 증언하고 있었다. 부검 소견서는 단순히 사망 원인만 적힌 서류가 아니었다. 그것은 이 사건이 우발적 사고가 아니라 명백한 타살이라는 점, 가해자가 짧은 순간이 아니라 오랜 시간 동안 피해자를 자기 마음대로 다루어온 사람이라는 점, 마지막 순간 피해자가 필사적으로 저항했음에도 힘의 차이에 눌려 목숨을 잃었다는 점을 냉정한 데이터와 의학적 언어로 증명해주는 문서였다. 그리고 이 부검 결과는 곧이어 진행될 수사 방향을 결정짓는 핵심 토대가 되어 결국 한지원과 가장 밀접한 관계였던 인물, 그리고 그가 이용한 쇠사슬과 권력의 실체를 세상 앞에 끌어내리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게 된다. 카메라 삭제, 관리팀장의 지문, 그리고 디자이너 강민호가 1순위 용의자가 되기까지 비상계단에서 한지원의 시신이 발견된 직후 수사팀이 가장 먼저 한 일은 건물 내부 동선 파악이었다. 강남 아르티움은 대형 행사장답게 로비, 복도, 주차장, 출입문, 무대 뒤편, 화물 승강기 주변까지 수십 대의 CCTV가 설치되어 있었다. 특히 고객 동선이 아닌 스태프 전용 구역에는 일반인 접근이 통제되는 만큼 기록된 영상이 곧 누가 어디까지 들어왔는지를 말해주는 유일한 눈이었다. 형사들은 건물 관리팀의 요청에 CCTV 서버가 설치된 모니터링실로 이동했다. 벽면에는 여러 대의 모니터가 붙어 있었고 그 아래에는 녹화 장비와 컨트롤러, 키보드가 줄지어 배치되어 있었다. 근무 중이던 CCTV 담당 직원은 긴장한 표정으로 형사들을 맞이했다. 오늘 오전 이 비상계단 쪽 화면 이상한 거 못 보셨어요? 네, 제가 보기엔 별다른 이상 없었습니다. 실시간으로 다 보지는 못해도 알람 뜨면 바로 확인하는데 먼저 확인한 것은 백스테이지와 대기실, 복도 영상이었다. 오전 8시 30분경 한지원이 다른 모델들과 함께 분장실에 들어오는 장면이 또렷하게 찍혀 있었다. 평소와 다름없는 출근 모습, 스태프들과 가볍게 인사를 나누고 스타일리스트와 옷을 점검하는 모습. 그 뒤로 9시쯤 지원이 혼자 의자에 앉아 휴대전화를 붙들고 집중해서 화면을 보는 장면이 보였다. 표정은 눈에 띄게 굳어 있었고 주위를 빠르게 두리번거리며 누군가를 경계하는 듯한 모습도 포착됐다. 9시 20분 무렵 한 통의 전화가 걸려오자 그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잠시 통화한 뒤 급히 분장실을 나갔다. 그게 카메라에 찍힌 지원의 마지막 모습이었다. 그 이후 수사팀은 자연스럽게 지원이 분장실에서 나와 어디로 향했는지를 찾아 나섰다. 복도, 엘리베이터, 로비, 주차장으로 이어지는 모든 카메라의 해당 시간대를 하나하나 재생했지만 이상하게도 9시 20분 이후 지원의 모습은 어디에서도 발견되지 않았다. 형사 한 명이 이상함을 느끼고 비상계단 입구 근처에 설치된 카메라를 확인하려 했을 때였다. 파일이 비어 있는데요.
모니터링 요원은 당황한 표정으로 녹화 목록을 다시 열어보았다. 로비, 엘리베이터, 백스테이지 영상은 문제가 없는데 유독 1층 주차장 출입구와 스태프 전용 출입문, 비상계단과 이어지는 1층 복도 카메라 영상이 오전 12시 이전 기록이 통째로 사라져 있었던 것이다. 타임라인 상으로는 존재해야 할 파일들이 통으로 비어있는 상태였다. 형사들은 즉시 모든 녹화 장비를 디지털 포렌식 압수 대상으로 지정했다. 경찰 과학수사 요원들이 장비를 꺼내 내부 로그를 추적한 결과 충격적인 사실이 드러났다. 해당 카메라 3대의 영상은 6월 16일 낮 12시 32분경 관리자 계정으로 로그인한 뒤 특정 카메라 채널만 선택해 수동 삭제된 기록이 남아있었다. 카메라 고장이나 저장 공간 오류로 인한 자연 소실이 아닌 누군가 의도적으로 지웠다는 뜻이었다. 이제 수사 방향은 두 갈래로 나뉘었다. 누가 어떤 목적을 가지고 왜 그 시간대 영상만 골라서 삭제했는가? 모니터링실 주변 지문 채취, 그리고 삭제 키 위의 결정적 흔적 형사들은 모니터링실에 있던 모든 사람의 신원을 확인했다. CCTV를 담당하는 직원은 당일 오전 7시부터 교대 근무를 시작한 30대 남성 정모 씨였다. 그 전날 야간 근무자는 이미 퇴근한 상태였다. 그리고 관리팀의 책임자 격인 운영팀장 황도진이 있었다. 과학수사팀은 모니터링실 안에 있는 키보드, 마우스, 녹화장비 조작 패널, 삭제 버튼 주변을 하나씩 지문 채취용 파우더로 훑었다. 스크린을 클릭하는 마우스나 일반 키보드에는 여러 지문이 뒤섞여 있었지만 영상 삭제에 직접적으로 사용되는 컨트롤 패널 위에는 상대적으로 제한된 지문이 남아 있었다. 특히 문제의 시간대에 로그가 기록된 삭제, 딜리트와 확인, OK 버튼, 그리고 그 주변 손이 닿는 영역에서 총 3종류의 지문이 뚜렷하게 검출됐다. CCTV 담당 직원 정 씨, 야간 근무자 A 씨, 그리고 운영팀장 황도진 정 씨와 A 씨의 지문이 등장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일이었다. 그러나 관리팀장 황도진의 지문이 삭제 버튼에까지 선명하게 찍혀 있다는 것은 이야기가 달랐다. 황은 평소 모니터링실에 드나들며 시설 점검을 하긴 했지만 CCTV 삭제 같은 작업은 담당자의 권한이라고 밝힌 바가 있었기 때문이다. 형사는 곧바로 황 팀장을 조사실로 불러 앉혔다. 황도진 씨, 오늘 CCTV 삭제 작업하셨죠? 아, 삭제요? 아니요, 저는 그런 건 안 건드. 아닙니다. 황은 처음엔 완강히 부인했다. 표정은 굳었고 손은 계속 무릎 위에서 꼼지락거렸다. 형사가 로그 타임과 지문 사진을 하나씩 보여주자 그의 얼굴은 눈에 띄게 하얗게 질려갔다. 12시 32분 관리자 계정으로 접속해서 1층 복도, 주차장, 스태프 출입구, 카메라 채널만 골라 지운 사람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컨트롤러 삭제 버튼 위에서 황 팀장 지문이 나왔어요. 이걸 어떻게 설명하시겠습니까? 몇 초간 침묵이 흘렀다. 황은 입술을 달달 떨며 겨우 입을 열었다. 제가 삭제한 건 맞습니다. 근데 그게 제가 하고 싶어서 한 게 아니라 관리팀장의 진술. 그 사람이 시켰습니다. 강민호 디자이너가요. 형사들이 더 이상 말을 하지 않고 기다리자 황은 마치 무언가를 체념한 듯 고개를 푹 숙였다. 그는 떨리는 목소리로 낮 12시 반쯤 있었던 일을 털어놓기 시작했다. 그날 점심 무렵 행사장 안팎이 가장 분주해지던 시간이었다. 스태프 식사가 시작되기 직전 황은 강당 한쪽 구석에서 디자이너 강민호에게 불려나갔다고 했다. 평소에도 행사 관련 시설 문제로 가끔 연락을 받았기에 처음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다고 한다. 황 팀장님, 잠깐 말씀 좀 나눌 수 있을까요? 강민호는 평소 TV에 나오는 모습처럼 깔끔한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어딘가 예민하게 날이 서 있는 기운이 느껴졌다고 황은 회상했다. 사람들 눈을 피해 복도 끝쪽으로 이동한 뒤
강민호는 낮게 그러나 단호한 목소리로 요청을 했다. 오늘 아침에 제가 이 건물에 왔다 간 기록이 카메라에 찍힌 건 다 지워주셨으면 합니다. 황은 처음에 무슨 말인가 싶어 되물었다. 그러자 강민호는 신작 컬렉션 보안 때문에 그랬다고 둘러댔다. 디자인이 유출되면 안 되니 새 옷을 입혀본 장면이나 내부 회의 장면이 외부로 유출될까요? 염려된다는 이유였다. 물론 이 이야기는 다른 분들께는 굳이 말씀 안 하셔도 되겠죠? 그 말과 함께 강민호는 준비해온 듯한 두툼한 봉투 하나를 꺼내 황에게 쥐어주었다. 돈 냄새와 함께 그 자리의 공기는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황은 그때 이미 잘못된 일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오랜 동안 계약직과 하청업체 직원 신분을 전전해온 자신의 처지를 떠올렸다. 그때 제가 거절했어야 했는데 솔직히 저도 욕심이 났습니다. 제 월급으로는 평생 모으기 힘든 돈이었으니까요. 황은 그렇게 말하며 고개를 깊이 숙였다. 그는 강민호가 시킨 대로 오전 12시 30분쯤 CCTV 모니터링실로 돌아와 해당 카메라 채널을 골라 영상을 삭제했다. 삭제 대상은 정확히 강민호가 출입했을 가능성이 높은 구역들, 즉 스태프 전용 출입구와 1층 복도, 주차장 동선이었다. 단순히 보안 때문에 쇼를 위해서 그런 줄 알았습니다. 저는 그 사람이 사람을 죽였을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어요. 정말입니다. 황의 이 진술은 그가 살인 행위 자체에는 직간접적으로 관여하지 않았을 수도 있다는 여지를 남겼지만 동시에 중요한 사실 하나를 분명히 했다. 강민호는 자신이 오전 시간대에 이미 건물에 들어왔었다는 사실을 감추고 싶어 했고 그 사실을 감추기 위해 관리팀장을 매수해 CCTV 영상을 지우게 했다는 것이다. 완전히 무너진 알리바이, 집에 있었다는 거짓말 수사팀은 바로 전날 강민호에게 당일 행적을 이미 한 차례 들은 상태였다. 그는 아침 내내 집에 있다가 정오 무렵 차를 몰고 강남 아르티움으로 와서 오후 리허설과 의상 점검만 했다고 진술했다. 즉, 한지원이 사망한 것으로 추정되는 오전 57시 사이에는 집에 있었다는 알리바이를 주장한 셈이다. 그러나 관리팀장 황의 진술과 CCTV 삭제 로그는 이 알리바이가 전면적인 거짓일 수 있음을 강하게 시사했다. 수사팀은 즉시 강민호의 차량 번호를 조회하고 그의 자택 주변과 강남 아르티움 인근 도로에 설치된 교통 CCTV를 추적했다. 얼마 지나지 않아 결정적인 영상이 확보되었다. 6월 16일 오전 9시 정각, 강민호의 차량으로 추정되는 승용차가 그가 거주하는 아파트 단지를 빠져나가는 장면이 포착되었다. 약 25분 후 강남 아르티움 뒤편 주차장 진입로에 설치된 카메라에 동일 차량이 진입하는 모습이 그대로 찍혀 있었다. 더구나 주차장 내부 CCTV에는 강민호로 보이는 남성이 차에서 내려 캡 모자와 마스크를 꺼내 쓴 뒤 건물 안으로 들어가는 모습까지 담겨 있었다. 평소 공개석상에서 잘 꾸민 모습과 달리 이 영상 속에 그는 누군가에게 들키지 않으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주변을 살피고 있었다. 이 시각은 한지원이 분장실을 나간 시간대 9시 20분경 와도 겹친다. 한 형사가 중얼거렸다. 집에 있었다던 사람이 그 시간에 이미 건물 안에 들어와 있었네요. 게다가 그걸 일부러 지우려 했다. 그냥 우연이라고 보기 어렵겠죠. 비상계단 난간의 지문과 맞물리는 퍼즐 조각들 포렌식 결과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비상계단 현장에서 수거된 난간의 지문 중 일부가 강민호의 지문과 일치한다는 감정 결과가 나온 것이다. 물론 행사의 총괄 디자이너였던 그가 건물 곳곳을 돌아다니며 점검을 했을 가능성은 있었다. 하지만 일반 관람객이 아닌 스태프들도 거의 이용하지 않는 비상계단, 그 중에서도 시신이 발견된 중간참 부근, 난간에서 그의 지문이 검출됐다는 사실은 대단히 의미심장했다. 강민호 측에서 나중에
행사 준비 과정에서 잠깐 비상계단을 이용했을 뿐이라고 주장할 여지는 있었지만 그 주장은 곧 다음과 같은 것들과 충돌하게 된다. 한지원의 시신이 그곳에서 발견됐다는 점, 사망 추정 시각과 강민호의 출입 시각이 겹친다는 점, 그리고 무엇보다 그가 자기 출입 사실이 찍힌 영상을 돈까지 써가며 지우려 했다는 점. 이제 수사팀의 화살표는 자연스럽게 하나의 이름을 향해 수렴해 갔다. 이 건물에서 그 시간대에 피해자와 만나고 비상계단까지 데려갈 수 있었던 사람, 그리고 그 사실이 드러나지 않도록 증거를 지우려 했던 사람. 수사기록의 첫 페이지에 강민호라는 이름 옆에 굵은 빨간 줄이 그어졌다. 그는 더 이상 협조적인 참고인이 아니라 1순위 용의자로 정식 분류되었다. 이제 사건의 방향은 질투에 휩싸인 동료 모델들 사이의 갈등이 아니라 현장과 시스템을 잘 아는 권력 있는 내부자가 은밀히 저지른 범행 가능성 쪽으로 완전히 기울어졌다. 그리고 그 시작점에는 지워졌다고 믿었던 CCTV 영상과 그 위에 남은 작은 지문 하나가 있었다. 자백. 재능을 키워주겠다는 말 뒤에 숨은 수개월간의 성폭력과 지배 강민호가 본격적으로 입을 열기까지 꽤 오랜 시간이 걸렸다. 그는 처음 조사실에 들어왔을 때만 해도 노련한 유명인답게 침착한 태도를 유지했다. 검은 정장을 단정히 차려입고 너무 충격을 받아 말을 잇기 어렵다. 저도 피해자입니다. 같은 말들을 반복하며 자신을 슬픈 조력자무의 위치에 두려 했다. 그러나 수사관이 차례대로 증거를 꺼내 책상 위에 올려놓자 그의 표정은 조금씩 무너져 내리기 시작했다. 비상계단 난간에서 검출된 지문, 삭제된 CCTV 로그, 그의 차량이 찍힌 교통 영상, 그리고 마지막으로 집에서 압수된 사진 앨범과 노트북에 저장된 수백 장의 사진. 이 모든 것을 차분한 목소리로 설명한 뒤 수사관이 한마디를 덧붙였다. 이 정도면 누가 봐도 우연이라고 할 수는 없겠죠. 이제부터는 당신이 직접 설명해야 할 차례입니다. 그 말이 떨어진 뒤 한동안 침묵이 흘렀다. 강민호는 물 한 모금도 마시지 않은 채 두 손을 맞잡아 꾹 눌렀다. 손등에 핏줄이 도드라지게 솟았다. 결국 그는 깊은 한숨을 내쉰 뒤 낮게 중얼거리듯 이야기를 시작했다. 처음 봤을 때 이 아이는 될 거라고 생각했다. 스카우트와 접근 강민호의 말에 따르면 한지원을 처음 본 것은 몇 달 전 작은 패션 행사였다. 지인의 브랜드 쇼에 구경 삼아 들렀다가 백스테이지에서 우연히 지원을 마주쳤다고 했다. 솔직히 말하면 처음엔 순전히 상품성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키, 비율, 얼굴 어느 하나 빠지는 게 없었으니까요. 업계에서 말하는 옷발 잘 받는 얼굴이었죠. 그는 자신이 얼마나 많은 신인 모델을 거쳐왔는지 누가 뜰아이인지 한눈에 구분할 수 있다는 식으로 떠들었다. 강민호의 시선에서 지원은 그야말로 원석이었다. 아직 이름은 없지만 제대로 키우면 브랜드의 얼굴이 될 수 있는 타입. 쇼가 끝난 뒤 그는 일부러 지원이 있는 대기실 근처를 서성였다. 그리고 자연스럽게 말을 걸었다. 혹시 시간 좀 괜찮아요? 저는 디자이너 강민호라고 합니다. 혹시 제 컬렉션 관심 있나요? 이 업계에 발을 들인 지 얼마 안 된 20대 초반 모델에게 유명 디자이너의 호의는 곧 인생이 바뀔지도 모른다는 신호처럼 들린다. 지원 역시 그랬다. 주변 에이전시에서 강민호 쇼에 서는 건 아무나 하는 게 아니다 라는 말을 여러 번 들었던 터라 그의 제안은 꿈같은 기회로 느껴졌다. 강민호는 바로 그 점을 노렸다. 그는 처음부터 대놓고 무리한 요구를 하지는 않았다. 대신 피팅에 한 번 더 불러 옷을 입혀보고 포트폴리오 사진을 직접 봐주겠다며 스튜디오에 초대하고 내 걸음걸이는 이런 느낌이 좋다. 내 장점은 허리선과 어깨 라인 같은 구체적인 칭찬을 건넸다. 그 과정에서 그는 자신을 엄격하지만 공정한 멘토, 후배를 기꺼이 끌어주는 성공한 선배처럼 포장했다. 천천히 조이는 통제, 연락, 스케줄,
인간관계까지 처음 몇 주 동안은 모든 것이 일의 범주 안에 있는 것처럼 보였다. 스튜디오에서 피팅을 하고 워킹을 봐주고 다음 시즌에 쓸 이미지를 미리 상의하는 것까지. 지원 입장에서는 힘들지만 설레는 과정이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강민호의 말투와 행동에는 미묘한 소유욕과 통제 욕구가 섞이기 시작했다. 요즘 다른 브랜드 화보도 찍던데 솔직히 말해서 그쪽 이미지가 너랑 잘 맞는지는 모르겠다. 너 지금 에이전시에서 제대로 밀어주고 있는 거 맞니? 나 아니었으면 여기까지도 못 왔을 텐데. 그는 은근히 지원의 기존 에이전시와 스케줄을 깎아내리며 결국 널 이만큼 끌어올린 건 나라는 메시지를 반복해서 주입했다. 문자와 전화도 점점 잦아졌다. 옷 피팅 일정이 아닌데도 늦은 밤에 오늘은 뭐 했냐, 누구랑 있었냐고 묻거나 SNS에 올라온 사진을 보고 이 사람 누구냐 따지는 일도 있었다. 지원이 좀 선을 넘는 것 같다고 느낄 즈음 강민호는 본사에게 가까운 요구를 슬쩍 꺼냈다. 이번 메인쇼 오프닝, 나 사실 다른 모델 생각하고 있었거든. 근데 너한테 주고 싶어. 대신 나도 너한테 좀 더 솔직했으면 좋겠어. 솔직함이라는 미화된 단어 속에 숨어 있던 것은 사적인 자리에서의 만남, 술자리, 근무 시간 이후의 호출 등이었다. 지원이 불편함을 표현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 너를 키워주는 건 나야. 이 업계에서 누가 너를 지켜줄 수 있을 것 같아? 솔직하게 말하면 내가 마음만 먹으면 너 같은 애들은 줄 서서 온다. 그 말은 곧 협박이자 세뇌였다. 네가 필요한 것은 나지만 나는 언제든 너를 대체할 수 있다. 는 메시지가 반복되면서 지원의 자존감은 조금씩 무너져 내렸다. 집으로 초대한 날, 그리고 시작된 악몽 강민호의 자백에 따르면 그가 본격적으로 선을 넘은 것은 어느 날 저녁 자신의 집으로 지원을 불러들인 때였다. 명목상 이유는 심플했다. 쇼 콘셉트 관련해서 보여줄 게 많아서 그래. 집에 작업실이 따로 있어서 거기가 더 편해. 지원은 망설였지만 이미 몇 개월 동안 강민호와 함께 작업하면서 어느 정도 신뢰를 쌓았다고 믿고 있었다. 무엇보다 그가 약속한 이번 쇼의 메인 오프닝은 그녀에게 너무나도 중요한 기회였다. 강민호의 진술에 따르면 그날 집에서는 술과 간단한 안주가 나왔다. 그는 거절하지 않고 마셨다는 점을 강조하려 했지만 독성학 검사 결과에서는 강한 알코올 외에 또 다른 흔적이 의심됐다. 이후 추가 검사에서 일반인이 쉽게 구할 수 없는 진정제 계열 약물 성분이 미량 검출되었고 이는 술에 약을 섞었을 가능성을 강하게 뒷받침했다. 지원은 그날 밤 이후의 기억을 주변인에게 자세히 털어놓지 못했지만 친구에게 보냈던 단편적인 메시지들이 남아있었다. 어제 일 잘 기억이 안 나. 이상하게 몸이 너무 무거웠어. 그냥 잤나 싶기도 하고. 그날 이후 강민호는 완전히 다른 얼굴을 드러냈다. 그는 지원이 취해 정신이 흐릿해진 상태에서 성적 행위를 했다고 자백했다. 그리고 그 장면을 집안의 카메라로 촬영해 자신의 컴퓨터와 외장 하드에 저장해 두었다. 그때는 제가 그렇게까지 큰일이라고 생각을 못했습니다. 그냥 기록이라고, 서로 좋아해서 그런 거라고 스스로 합리화했어요. 그러나 그의 말과 달리 압수된 영상과 사진 속 지원의 상태는 서로 합의된 관계라고 보기 어려운 장면이 대부분이었다. 경찰과 검찰은 그 자료들을 근거로 명백한 성폭력 및 불법 촬영으로 판단했다. 나 없으면 넌 아무것도 아니다. 폭력과 회유 그리고 협박. 그날 이후 지원의 생활은 완전히 바뀌었다. 강민호는 자신의 휴대전화와 노트북, 외장 하드에 담긴 영상과 사진을 일종의 족쇄처럼 활용했다. 지원이 자신을 피하거나 거리를 두려워하면 그는 이렇게 말했다고 자백했다.
혹시라도 내가 화나면 영상 한 번만 흘러나가도 네 커리어는 끝이라 생각해. 너뿐만 아니라 너 가족도 못 버틸 거야. 그는 피해자의 약점을 정확히 알고 있었다. 이제 막 뜨기 시작한 신인 모델에게 성적 영상이 유포된다는 것은 그야말로 사회적 사망 선고와 같았다. 게다가 한국 사회에서 여성 피해자가 겪게 되는 2차 피해와 낙인을 생각하면 지원이 입을 여는 것은 거의 불가능에 가까운 일이었다. 그렇게 몇 달 동안 그는 지원의 스케줄과 일상, 인간관계까지 하나하나 간섭했다. 다른 브랜드 촬영은 마음에 들지 않으면 빼게 만들었고 남자친구나 남자 지인과의 연락은 거의 차단하게 했다. 늦은 밤에도 지금 당장 오라며 호출했고 오지 않으면 역시 넌 이 정도였냐며 비난 문자와 협박을 보내곤 했다. 그 과정에서 지원의 몸에는 부검에서 드러난 것처럼 크고 작은 멍들이 늘어났다. 때로는 폭언과 욕설이, 때로는 손찌검이 이어졌고 강민호는 나중에 조사에서 이를 감정이 격해져서 그랬다. 둘 사이의 연인 싸움이었다고 포장하려 했다. 하지만 압수된 사진들 속에는 눈밑이 부어오른 지원, 팔과 허벅지에 멍이 든 지원, 바닥에 주저앉아 고개를 숙인 지원의 모습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다. 그것은 그가 말한 연인 관계의 다툼이 아니라 권력 관계에서 우위의 선자가 마음대로 휘두른 폭력의 기록에 가까웠다. 도망치려는 피해자, 더 강해진 가해자의 위협 사건 발생 약 한 달 전쯤부터 지원은 주변 모델들에게 작게 그러나 분명히 변화된 태도를 보이기 시작했다. 나 이제 그 사람 집에는 더 이상 안 가고 싶어. 이제 좀 그만해야 하지 않을까 싶어. 아무리 커리어가 중요해도. 그러나 그녀는 끝내 강민호의 이름을 직접 입 밖에 내지는 못했다. 다만 내가 입 열면 다 끝장난다. 나만 망하는 게 아니라 그 사람도 같이 망할 거다 라는 말만 반복했다. 그 말 속에는 단순한 연애 문제 이상의 두려움이 배어 있었다. 강민호도 이 변화를 감지했다. 그는 자백 과정에서 지원이가 어느 순간부터 눈빛이 달라졌다고 표현했다. 예전에는 제 말을 잘 들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으로 저를 견제하는 느낌이랄까. 약간 저를 무서워하면서도 동시에 끝내고 싶어 하는 눈이었어요. 그는 점점 더 집착적으로 문자를 보내고 전화를 걸었다. 언제 어디에 있는지 묻고 몇 분 내로 답이 없으면 곧바로 나를 무시하냐, 이제 나 필요 없다는 거냐 같은 메시지를 쏟아냈다. 사건 당일이 가까워질수록 지원은 주변에 이번 쇼를 끝으로 정리를 해야겠다는 말을 자주 했다. 친구에게 보낸 카톡에는 이런 문장이 남아 있었다. 이번만 끝까지 하고 나 그 사람한테서 벗어날래. 진짜 더는 못 버티겠어. 그러나 그 결심은 결국 비상계단에서의 마지막 대면으로 이어졌다. 조사실에서의 최종 자백, 나는 그저 무서웠습니다. 각종 증거와 진술, 부검 결과가 모두 맞물린 상태에서 수사관이 마지막으로 강민호에게 물었다. 당신이 수개월 동안 한지원을 성적으로, 정신적으로 지배해온 건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마지막 날 비상계단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지금부터 정확히 말해보세요. 한동안 침묵하던 그는 마침내 사건 당일 상황을 털어놓았다. 쇼 전날 아침, 그는 여러 차례 문자와 전화를 보내 지원을 압박했다. 오늘 리허설 전에 잠깐 보자. 그동안 쌓인 이야기 정리도 할 겸. 지원은 처음엔 답을 피했지만 결국 통화에서 단 한 번만 더 만나고 그만하자 는 식의 말을 했다고 한다. 강민호는 그 대답을 듣고 이제 정말 도망치려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다고 진술했다. 솔직히 말하면 그때 저는 두려웠습니다. 이 아이가 입을 열면 제가 쌓아온 모든 것이 무너질 것 같았어요. 브랜드, 평판, 방송, 협찬, 다요. 그래서 그는 더 집요하게 만나자고 했고 결국 두 사람은 강남 아르티움의 비상계단에서 만나기로 했다. 사람들이 오가는 로비나 백스테이지 대신
눈에 잘 띄지 않는 장소였다. 이후의 전개는 그의 진술과 현장 증거, 부검 결과가 서로 맞물리며 하나의 그림을 이뤘다. 그는 지원에게 옷이 더러워지지 않게 하겠다며 드레스를 벗기려 했고, 지원은 이에 강하게 저항하며 그의 손을 밀쳐냈다. 몸싸움 과정에서 지원은 난간을 붙잡고 버티다가 손바닥에 상처가 날 정도로 필사적으로 버텼다. 강민호는 네가 이렇게 나오면 나도 방법이 없다고 소리치며 결국 허리춤에 장식처럼 달고 다니던 쇠사슬을 빼서 그녀의 목에 감았다. 그는 처음에는 겁만 주려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부검 결과에서 확인된 목 주변 출혈과 연골 손상, 폐와 뇌의 변화는 단순 위협이 아니라 장시간 강한 압박이 가해졌음을 증명한다. 정신이 들어보니 이미 몸이 축 늘어져 있었습니다. 그때서야 제가 무슨 짓을 했는지 깨달았어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든 그래도 제가 직접 한 건 아니라고 보이게 만들고 싶었습니다. 그는 급히 옷을 정리하고 드레스를 찢어 성폭행 현장처럼 꾸미고 자신에게 불리할 수 있는 흔적을 지우려 했다. 그리고 나서도 여전히 마지막 희망을 걸듯 CCTV 삭제까지 시도했다. 조사실 마지막 진술서 말미에 강민호는 이런 문장을 남겼다. 제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는 범죄입니다. 하지만 처음부터 그녀를 그렇게 만들려고 접근한 건 아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제가 쥐고 있는 힘이 너무 커졌고 그 힘이 언젠가 제게 돌아올까봐 두려움에 더 잔인해졌습니다. 그의 말은 스스로를 미화하려는 흔적이 역력했지만 한 가지 사실만큼은 분명했다. 그가 재능을 키워주겠다며 내민 손은 결국 한지원이라는 한 사람의 인생과 생명을 지식여버린 폭력의 손이었고 그 수개월에 걸친 성적 정신적 학대의 실체는 그의 자백을 통해 적나라하게 세상 밖으로 드러나게 되었다. 서울 형사법정에서 열린 재판 N 한국연예계 권력남용에 대한 경고 강민호에 대한 첫 공판은 서울중앙지방법원 대법정에서 열렸다. 일반 형사사건이라면 중간 크기 법정에서 진행됐겠지만 이번 사건은 이미 언론을 통해 널리 알려져 있었다. 유명 디자이너가 신인 모델을 수개월간 성적으로 학대하고 결국 살해한 사건이라는 점, 피해자가 차세대 톱모델로 주목받던 인물이었다는 점 때문에 재판부는 방청석과 취재진을 감당할 수 있는 큰 법정을 배정했다. 공판 당일 아침, 법원 앞에는 방송 중계차와 기자들, 그리고 방청을 신청한 시민들이 길게 줄을 섰다. 일부 여성단체와 문화예술인단체는 법원 앞에서 권력형 성범죄, 엄벌, 피해자에게 책임 전가 말라 등의 문구가 적힌 피켓을 들고 침묵 시위를 벌였다. 법정 문이 열리고 피고인석으로 강민호가 호송되어 들어왔다. 수에 대신 정장을 입고 있었지만 양손에는 수갑이 채워져 있었고 옆에는 교도관이 바짝 붙어 있었다. 한때 런웨이 뒤에서 수십 명의 모델과 스태프를 지휘하던 사람이 이제는 피고인석에서 재판부의 시선을 정면으로 받아야 하는 처지였다. 그는 시선을 최대한 아래로 내리깔고 있었다. 먼저 검사가 일어나 공소사실을 차례대로 낭독했다. 피고인은 피해자 한지원에 대해 수개월간 위계와 위력을 이용해 성적 착취를 반복적으로 저질렀고 피해자가 관계를 끊고 폭로하려 하자 자신의 사회적 지위와 커리어가 위협받을 것을 우려하여 시오 리허설 당일 강남 아르티움 비상계단에서 피해자를 목졸라 살해하였다. 범행 당시 피고인은 허리춤에 장식처럼 걸고 다니던 금속 쇠사슬을 목에 감아 상당 시간 강하게 압박하여 질식사에 이르게 했고 이후 피해자의 옷을 찢고 드레스로 시신을 덮는 등 성폭행 현장처럼 위장해 수사 방향을 혼란스럽게 만들려 했다. 또한 피고인은 자신이 해당 시간대에 건물에 들어왔다는 사실을 숨기기 위해 건물 운영팀장 황도진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CCTV 영상을 삭제하게 하는 등 증거를 인멸하려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사는 거친 표현을 삼가면서도 사건의 구조를 지속적인 권력 남용과 성적 지배 관계 위에서 이루어진 계획적 살인이라고 규정했다. 피해자 한지원이 피고인과 협의한 연인 관계였다는 피고인의 주장은 수집된 사진, 영상, 메시지, 주변인 진술과 부검 결과로 볼 때 전혀 설득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이후 여러 차례의 공판에 걸쳐 핵심 증인들이 법정에 불려 나왔다. 먼저 부검을 담당했던 법의학자 김태훈 교수가 증인석에 앉았다. 그는 차분한 목소리로 부검 소견을 설명했다. 사인은 금속 쇠사슬에 의한 경부 압박성 질식사라는 점, 목 주변 피부에 사슬 마디와 동일한 간격의 압박 패턴이 남아있다는 점, 폐의 노예 부종, 점상출혈 등 질식사의 전형적인 소견이 나타난다는 점, 시신 전신에서 사망 직전뿐 아니라 며칠 전 그 이전에 생긴 것으로 추정되는 다양한 타박상이 발견된다는 점, 변호인은 연인 관계에서의 다툼 혹은 합의된 강한 플레이가 아닌가 라는 취지의 질문으로 의미를 희석시키려 했다. 그러나 김 교수는 단호하게 답했다. 타박상의 분포와 깊이, 위치를 종합할 때 이는 상호 합의된 성행위, 과정에서 우발적으로 생긴 상처라고 보기 어렵습니다. 피해자가 오랜 기간 일방적인 폭력 상황에 놓였을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다음으로 증인석에 선 사람은 운영팀장 황도진이었다. 그는 이미 증거 인멸 방조 혐의로 기소되어 별도의 재판을 앞두고 있는 상태였다. 황은 법정에서 고개를 떨군 채 CCTV 삭제 과정을 상세히 진술했다. 강민호가 자신을 따로 불러 오늘 아침 이 건물에 와서 점검한 장면이 찍힌 CCTV를 지워달라고 요청했고, 보안과 디자인 유출 방지가 이유라고 설명했으며 두툼한 봉투를 건넸다는 점, 황 자신은 그 요구가 부당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업무상 의뢰 위치 때문에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는 점, 강민호 측 변호인은 피고인의 출입 시간대가 살인 시각과 정확히 일치한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며 CCTV 삭제가 단순히 브랜드 보안 차원이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사는 교통 CCTV와 출입 기록, 삭제 로그 시간, 부검을 통해 추정된 사망 시각을 차례로 제시하며 반박했다. 이어서 피해자와 함께 활동하던 동료 모델들이 증언대에 섰다. 그들은 저마다 다른 목소리로 한지원의 상태 변화를 이야기했다. 처음 강민호와 함께 일하게 됐을 때는 꿈을 이룰 기회를 잡았다며 들떠있던 지원이 몇 달 지나지 않아 눈 밑 다크서클이 심해지고 연락이 잘 닿지 않으며 문득문득 멍든 팔과 허벅지를 드러낸 채 넘어졌다. 촬영 중 다쳤다. 라고 둘러대던 모습 또한 한 동료는 피해자가 재판 전 몇 주 동안 반복해서 했던 말을 기억해냈다. 이번 쇼만 끝나면 진짜 다시는 저 사람 안 볼 거야. 나 더 이상은 못 버티겠어. 근데 무섭다. 그녀는 증언을 마치며 눈물을 흘렸고 방청석에서도 훌쩍이는 소리가 퍼져나왔다. 피고인 측의 주장과 반박 강민호 측 변호인단은 끝까지 계획적 살인이 아니라 우발적 살인이라는 점을 강조하려 했다. 그 핵심 논리는 다음과 같았다. 피고인과 피해자는 일정 기간 사적인 관계를 유지해왔고 사건 당일 비상계단에서 다툼이 격해지다 순간적으로 홧김에 목을 조르게 된 것이지. 처음부터 살해 의도를 가지고 장소를 고른 것은 아니라는 주장 또한 변호인은 피해자 역시 자신의 커리어를 위해 피고인과의 관계를 어느 정도 활용한 측면이 있다며 사실상 피해자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있다는 뉘앙스를 풍기려 했다. 이는 방청석의 분노를 불러일으켰다. 검찰은 곧바로 반박에 나섰다. 수개월간 반복된 폭행, 흔적과 권력관계, 피해자가 주변인에게 남긴 벗어나고 싶다는 메시지들, 집에서 발견된 수백 장의 불법 촬영 사진, 그리고 무엇보다 사건 당일 피고인이 굳이 사람들 눈에 잘 띄지 않는 비상계단을 만나자고 택한 점, 자신의 출입이 찍힌 CCTV 영상을 지우려 한 점, 시신을 성폭행 현장처럼 위장한 점을 들어 이 사건이 단순한 격분 범죄가 아니라
자신의 범죄를 은폐하기 위한 의도와 인식이 분명히 존재했던 살인이라고 지적했다. 검사는 최후 의견에서 이렇게 말했다. 피고인은 피해자의 인생과 몸, 시간을 자신의 소유물처럼 다뤘습니다. 그리고 피해자가 그 관계에서 벗어나려 하자 자신의 명예와 커리어를 지키기 위해 그녀의 삶을 끊어버렸습니다. 이는 어떤 미화나 변명으로도 가볍게 볼 수 없는 전형적인 권력형 성범죄이자 계획적 살인입니다. 재판부는 여러 차례 심리를 거친 뒤 마침내 선고기일을 맞았다. 법정안은 다시 한번 취재진과 방청객들로 가득 찼다. 피고인석의 강민호는 이전보다 훨씬 수척해져 있었지만 여전히 고개를 깊이 숙인 채 재판장의 눈을 피하고 있었다. 재판장은 판결 이유를 읽어나가며 먼저 피고인의 범행을 인정하는 핵심 증거들을 하나씩 짚었다. 부검 소견, DNA 감정 결과, CCTV와 통신 기록, 증인들의 일관된 진술, 압수된 사진과 영상 파일 등 그는 특히 다음과 같은 점을 강조했다. 피고인은 피해자가 자신의 범죄를 폭로할 것을 두려워하여 지속적으로 연락을 강요하고 일정을 통제했으며 사실상 지배 복종 관계를 형성했다는 점, 그러한 권력 관계를 배경으로 피해자를 비상계단으로 불러내어 목을 조르는 심각한 폭력을 행사했고 사망 후에도 시신을 훼손하고 현장을 위장해 책임을 회피하려 했다는 점. 재판부는 강민호에게 무기징역 또는 사실상 석방 가능성이 거의 없는 중형을 선고했다. 사용하실 문맥에 맞춰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택하시면 됩니다. 더불어 유족에게 상당한 액수의 배상금을 지급할 것을 명령했다. 그러나 사람들의 기억에 가장 오래 남은 것은 형량 자체보다 재판부가 판결문 말미에 남긴 이례적으로 강한 법정 설교타였다. 재판장은 천천히 그러나 분명한 어조로 이렇게 말했다. 신인 모델인 피해자를 마음대로 다룰 수 있다고 오만하게 착각했습니다. 연예 패션 업계에서 흔히 쓰이는 멘토링과 기회 제공이라는 단어 뒤에 얼마나 많은 강요와 침묵이 숨어 있는지 이번 사건은 그 민낯을 적나라하게 보여줍니다. 우리 사회는 더 이상 성공하고 싶으면 어느 정도는 감수해야 한다는 식의 논리를 용납해서는 안 됩니다. 특히 권력을 가진 자가 약자를 상대로 저지르는 성폭력과 인권 침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책임을 물어야 합니다. 재판부는 오늘 이 판결이 피해자의 억울함을 조금이나마 덜어주고 같은 업계에서 일하는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이건 결코 너희의 잘못이 아니다 라는 메시지가 되기를 바랍니다. 법정안은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가 곳곳에서 조용한 흐느낌이 새어나왔다. 피해자 가족은 서로를 부둥켜 안고 울었다. 일부 방청객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훔쳤다. 피고인석의 강민호는 끝까지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수갑을 찬 손을 꼭 쥔 모습으로 호송관에게 이끌려 법정을 떠났다. 판결이 내려진 뒤 이 사건은 단순한 흉악범죄를 넘어 한국 쇼비즈니스 업계 전체에 대한 질문으로 이어졌다. 신인 모델, 연습생, 무명 배우들이 감독, 프로듀서, 디자이너, 소속사 대표 등 권한을 가진 사람들의 한마디에 의해 쉽게 커리어가 좌우되는 구조. 계약서에는 드러나 있지 않지만 말 잘 들어야 쓴다. 분위기 깨지 마라 라는 압박 속에서 모호한 경계의 술자리와 사적인 만남이 당연시되고 있지는 않은지에 대한 자기 점검. 언론과 시민단체는 이번 사건을 계기로 촬영 현장과 리허설 현장에서의 성희롱 성폭력 신고 시스템, 계약 관계에서의 권력 남용 방지 장치, 문화예술계 종사자들을 위한 독립적인 상담 법률 지원 창구의 필요성을 잇따라 제기했다. 한지원의 이름은 더 이상 단순한 유망주 모델이 아니라 권력형 성폭력의 현실을 드러낸 상징적인 이름이 되었다. 그녀의 삶은
비상계단에서 처참하게 끝났지만 서울 법정에서 내려진 판결과 재판부의 메시지는 앞으로 같은 업계에서 일하게 될 수많은 젊은이들에게 하나의 기준이 되었다. 기회를 준다는 말로 시작된 관계라도 폭력과 강요, 협박이 끼어드는 순간 그것은 더 이상 기회가 아니라 범죄다. 이 사건은 화려한 조명 뒤에 가려져 있던 어두운 구조를 드러냈고, 쇼비즈니스라는 이름으로 포장된 권력 남용에 대해 사회 전체가 더 이상 눈을 감아서는 안 된다는 묵직한 경고로 남게 되었다.